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장은 꽤나 또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또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다음 주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많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뒤이어서 계속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 0.16% 하락 마감한 채 시작했었죠. 네, 금요일 밤에 있었던 야간 선물은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우리 장 선물은 약보합 출발 후에 내려와서 1.54% 하락한 음봉 마감했었고요. 공매도 전면 재개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5개사 3월 배당락일이었죠. 배당락일을 거치며 시장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 1.97과 근접한 1.69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 신청했고요. 미국 2월 PCE 발표 있었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 2.5%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으나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4% 상승, 전년 대비 2.8%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증시는 나스닥은 본격적으로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7% 하락 마감,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보다 더 내려와서 3.14%나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양 HC가 스펙 합병 신규 상장했고요. 10.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제가 리뷰 방송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했던 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요약해 볼게요. 복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이야기들 첫 번째, 나스닥 지수는, 자, 나스닥 차트 같이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는 22년 2월 1일 이후, 자, 언제요? 이때죠. 자, 요때 이후 처음으로, 자, 여기 표기해 볼게요. 요 날입니다. 요때 이후로 처음으로 22평과 242평, 즉 20, 240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분홍색 핑크 라인이 밑에서 올라오는 241 노란 선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게 20, 240 데드 크로스인데 그 이후로 추가 하락을 수개월간 더 이어갔습니다. 굴곡은 당연히 좋지만요. 이때 분산 과정이 끝나고 공포 구간 진입되고 첫 번째 하락에 대한 반등 때 나왔는데 지금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이렇게 분산 과정을 보이고 세 번째 장대 연봉 세 번째 본장 기준 나온 다음에 공포 구간, 매상과 분공침, 다우 이론에 대해 공포 구간, 분산 과정 끝나고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 그래서 나스닥은 여기서 사실 상승이 끝났고 조짐은 첫 번째 음봉부터 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음봉이 발생하고 나서 세 번째까지 나올 때까지 고가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분산 과정 진행 중으로 그동안의 롱 포지션들이 청산하는 단계다. 그리고 숏 포지션으로 전환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만기까지 3월 만기까지 목표 달성 구간까지 왔었죠. 그 다음에 붙들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핑크 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구간에서 반등할 때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리고 382 자리를 못 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저항 구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드렸었고 나스닥은 좀 빠르게 급히 내려앉았습니다. 자, 요거 설명드렸고요. 2월 21일에 세 번째 장대 음봉을 본 상태에서 분산 과정의 종료 공포 구간으로의 진입 상태가 됐다. 이거 지난 시간들 복귀하는 방송입니다. 일단 복귀 먼저 하는 거예요.
3월 만기 때 맞춰서 목표 달성한 기관들이 3월 10일부터 약 10일간 박스로 붙잡고 있었고, 요것도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더 내려갈 것도 없고, 이 만기까지는요, 여기 만기까지는 더 내려갈 것도 없고,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끌어올릴 것도 없고, 그래서 왔다 갔다만 많이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드려왔었죠, 요 구간 동안에. 그래서 10거래일 정도 박스로 붙잡고 있었고, 이제 만기가 끝나자마자 잠시 반발 매수가 나왔죠. 자, 요 반발 매수는 자, 기술적 반등에 속하지만 뭐 여러 가지 데드캣 바운스나 뭐 고아원 짜장면 뭐 이런 얘기들을 들면서 순간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에 대해서 읽어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2, 3월 하락장에서도, 자, 여기 하락 구간에서도 서학개미를 포함한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 상방 배팅 및 테슬라 등 주요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는 상황으로 볼 때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아서 피보나치 382 자리에 막힐 가능성을 봐드렸고요. 그게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방에 23.6, 한 방에 0까지 내려앉았습니다. 3월 11일 저점인 0% 구간까지 그렇게 해서 직행을 했고요. 이제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공간을 체크해야 되는데, 저는 16,300선 정도 전후에 도달할 가능성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이제 블루 라인과,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레드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흐름이 더 강하고 길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건 480 지점, 480 이평이고요. 노란 선은 240이고 빨간 선은 72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482평이 더 중요한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더 긴 흐름으로 가져갔던 나스닥은 720 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나중에 15,150선과 레드라인 이 두 가지로 맞춰서 좀 볼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체크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2월 19일과의 쌍고점에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었죠. 아직 돌파된 거 아니다. 자, 요 2월 19일간의 쌍고점 형성 가능성으로 제가 여기 변곡 구간 가능성 언급드렸습니다. 변곡 구간, 이게 형성이 된 거죠. 이거 다 기존에 다 너무 많이 반복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약적으로만 갈게요. 그래서 아직은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선물을 대거 매입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던 작년 7월, 자, 이때 삼성전자의 슈퍼개미가 주식 선물을 막 6, 7천억 포지션을 막 진입했죠, 매수에.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기관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때부터 아직 추세 안에 있다. 추세 안에 있고, 하락장 추세 안에 있고, 외국인은 작년 12월에 저점 선언을 아직 하지 않았다. 기존에 저점 선언하던 거 아직 하지 않았다. 언제요? 15년 8월 24일, 20년 3월 19일, 22년 9월 30일과 같은 한 시대의 최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들 수급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매도 포지션을 쌓아놓고 그 바닥에서 익절을 하면서 돌리는 그런 자리들이었죠. 근데 아직 작년 12월에는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그런 구간에 더 매도하려고 했었죠. 그걸 스위칭을 해왔잖아요. 거기서 기관들이 매도해서 수익이 크게 났었던 거고. 그래서 지난 3월 만기 때 외국인들은 큰 손실을 기록하고 금융투자는 큰 수익을 기록했었죠. 반대 포지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락 추세장 안에 있고, 외국인은 12월에 저점 선언을 하지 않았으며, 작년 10월에 기준 세웠던 자리, 이건 뭐죠? 연결 선물로 볼게요. 작년 10월에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정리 복귀하는 거니까. 자, 제가 여기 11월 물로 외국인들은 양매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요 직전에는 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확인이 필요하냐? 상승하려면은, 상승 전환되려면은 확인이 필요하다. 자, 여기 기준 세웠던 장대 연봉의 절반을 넘어가야 한다. 절반을 넘어가야 안착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계속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 하락했고, 양매도가 품매도 쪽으로 품매수로 풀면서 급락했었던 거죠. 11월 만기 때. 결국 못 넘어갔던 자리 잘 연결해 보시면, 자, 비슷한 자리랑 다 겹칩니다.
자, 해당 자리 정말 중요하죠. 2월 19일간의 쌍고점 형성되는 자리가 다 이런 충첩되는 그런 자리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9일 쌍고점 가능성 자리를 넘는 돌파 안착이 나온 뒤에 상승세를 생각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3월 26일 이제 가까운 쪽으로 오면은 3월 26일 자 이때 양봉 삼성전자 담보대출 연장건과 관련한 이 붓들 상승으로 붙들었던 거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3월 26일 외국인의 노엣지 상방 배팅 이때는 오로지 상방 배팅만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와 외국인들 상방 배팅이다 가자 공격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린다고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 상방 배팅이 강하면은 저때 막 6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상방 배팅이 강하면은 저렇게 그냥 또 다음날 상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과거에도 정말 그런 날들이 많아서 제가 기억나는 거 23년 8월 자 23년 8월 1일 어떻게 됐었죠? 자 23년 8월 1일 장 볼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좀 복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 23년 8월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요날 8월 1일 외국인들 조단위 매수로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돌파구나 이건 이제 매수로 따라가야지 외국인도 1조 원이나 매수했는 걸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요때 볼벤 상단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옵션으로는 따라오지 않는다. 이상하다. 찜찜한데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저렇게 가는데 옵션으로는 따라오지 않네. 물론 이때는 지금이랑 좀 해석이 달라요. 저 때는 해지가 아니라 기존 포지션상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루 더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바로 다음날 뒤집히기 시작했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때마다 가장 포인트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들이 중요하다. 내일은 이것들이 중요하다. 월요일에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이 중요하다. 목요일에는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수급이 중요하다. 화요일에는 위클리와 관계가 가장 머니까 다른 수급들 뭐 선물이나 외국인들 뭐 월물 옵션 쪽으로 프로그램들 본다. 그날마다 중요한 그리고 기술적 차트와 접목시켜서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 수급이 중요하겠네.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 수급이 중요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자 지금 쌍고점 자리 저항력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의 외국인들의 해치 포지션이 없는 오로지 상방 배팅했던 것은 무리다. 그래서 다음날 뒤집힐 확률이 크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3월 27일에 하락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은 상방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들 수급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워낙 좋았으니까. 근데 뒤집혔죠. 그러더니 요날은 어떻게 됐어요? 하방 배팅을 외국인들이 했는데 이날은 삼성전자 등 약간 일부의 해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은 외국인의 하방 배팅이 있었고 해치 포지션 구축으로 추가 하락 확률이 크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저때 라이브 방송 장중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 그리고 리뷰 영상에서도 다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도 아마 이제 정혜연 중심으로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8일 급락 장대음봉이 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쌍고점 형성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이날 아직 리뷰 영상이 이제 3월 28일 거니까 이날 장중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외국인이 분명히 이날 노엣지 하방 배팅을 보이고 있었어요. 자 이때 노엣지 상방 배팅이면 뒤집힌다? 근데 이거 노엣지 하방 배팅이니까 다시 뒤집히냐? 그렇게 안 됩니다. 아까 그날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차트 꺾였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전환을 시키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도 했고 자 보시면 그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갔고 기술적으로도 쌍고점 확인 후 꺾인 지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PCE 발표 후 1-2% 이상 상승 마감하지 못한다면 금요일 베팅 방향대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야간 선물이 1.29%나 급락을 했던 겁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그날 중요한 것을 판단하고 이제 나의 베팅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의 어떤 흐름이 근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꼬이면 시장은 역방향 베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날 중요한 시장의 에너지원들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숫자를 보더라도 그 숫자에 변화가 있고 위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 숫자가 변화할 때도 그 다음에 제가 전날 말씀드렸던 거, 전전날인가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있었죠. 삼성전자. 자, 이때까지도 삼성전자는 가격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자, 다시 삼성전자 차트 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요. 자, 요날 시장이 하락하는 날 가격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었죠. 자, 여기서 한번 내려왔잖아요. 시장. 그 다음날 더 내려왔고. 시장 하락에 삼성전자가 그날 굳이 6만 1,500원, 6만 1,500원 정도를 관리하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좀 이상했죠. 그래서 리뷰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 오너일과 담보대출 연장건과 관련해서 다뤘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오너일과 담보대출 연장건 이거는 직전 영상에 있어요. 썸네일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연장건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이제 가격 관리는 63,000원 선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따져보니 좀 이상해서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니 홍라이 전 관장의 담보 비율과 관련한 61,400원대만 도달하면 되더라고요. 61,400원대만 도달해서 잠시 머물러 있으면 계약 연장은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요 구간에 머물러만 있으면 돼요. 아마 이게 완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1,400원 이상으로 한 일주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최근 증시 대비 삼성전자 강세가 돋보였고 특히 이날 3월 26일에 좀 이상했기 때문에 61,400원 정도만 어떻게든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지난 일주일 정도 출현했었고 또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연장 조건인 63,100원 이상은 기한 내 도달 실패로 3월 18일 전 이미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1,400원, 매물대 61,500원 부근 싸움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연장하고 떨어뜨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지. 연장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홍 전 관장의 연장은 보통 1년 조건이 지금까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시는 3월 27일 종가에 5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 베팅을 취했었고 그때가 여기였죠. 전날 투시는 종가로 5천억 이상의 선물 매도 베팅을 취했고 투신의 3천억, 5천억, 7천억대의 종가 베팅은 흐름상 하루 이틀 내에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고 그 크기는 당연히 클수록 세지겠죠. 영향력은. 가장 기억나는 자리였던 24년 1월 3일 이거는 제 방송에서 좀 다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뤘었던 거기 때문에 기억이 딱 나죠. 24년 1월 3일 이때 종가에 투신이 7천억의 선물 매도를 단행합니다. 잘 나가던 상태에서 한번 꺾였다고 투신이 종가 7천억 매도 베팅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추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투신의 357은 순서대로 더 7천억 쪽으로 갈수록 강한데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다. 1조 원까지 뭐 이렇게 베팅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맥스는 한 7천억 정도의 베팅이면 엄청 크다. 그 다음에 5천억도 만만치 않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3천억은 그래도 좀 덜어 나오는 편이라 그나마 조금 약하긴 해요. 그 다음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자, 중요한 거 있었죠. 이제 이렇게 복귀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그날 금요일 장중 체크 사항으로 넘어간 겁니다. 아침 9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같이 이제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 정말 특이했죠. 9시에 삼성전자가 장 초반 빠른 변동성에 의해 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 간의 호가 뒤집힘 현상이 순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 초반 연쇄적인 급락의 트리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장중에 드렸었죠.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요때 뒤집혔으니까 요거 시작할 때 윗꼬리 음봉 나온 요 분봉 그 하락의 트리거가 되겠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까지 빠졌던 거예요. 진짜 빠르게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그 다음에 이제 원웨이 가능성을 또 봐드렸고 그 다음에는 원웨이 하락. 그래서 요거 호가 뒤집힘 현상이 뭐냐면 이게 막 여기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6만, 6만 100, 6만 200, 6만 300, 6만 400, 6만 500, 6만 500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매수를 더 싸게 매도를 더 비싸게 하는 게 정상인데 거래소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합으로 놓다 보니 합쳐 놓다 보니 자 여기서 더 비싸게 매도가 돼야 되는데 막 더 싸게 매도가 되고 자 여기서 더 비싸게 매수가 되고 막 이런 호가가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아비트리지 전략을 빠르게 취할 수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6만 800원에 사들여서 순간적으로 6만 1,400원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찰나의 순간에 차익이 5, 600원 이상 벌어지는 순간이 잠깐 잡혔던 거죠. 대체거래소가 사실 이런 점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삼성전자마저 그렇다라는 게 놀랐던 거예요. 제가 대체거래소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나중에 작은 종목들까지 확대됐을 때 세력성 종목들까지 확대됐을 때 중소형주들 이거 호가 차이 많이 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같은 호가에서 이제 겹쳐 있는 정도만 있었지 처음으로 이런 호가를 본 거잖아요.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차이가 많이 난 거. 이거를 금요일 실시간 방송에 잠깐 1분짜리 영상 좀 볼게요. 그 당시에 제 라이브 방송 녹화된 내용입니다.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래소 변동성이 뭐야? 잠깐만요. 삼성전자 이거 좀 이상하다. 호가 좀 꼬였어요. 대체거래소랑 지금 호가 너무 꼬였는데? 순간 호가가 많이 꼬였죠? 순간 뒤집혔습니다. 불안정하네요, 되게. 자, 대체거래소와 순간적으로 호가가 많이 뒤집혔다가 지금 거래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셨죠? 이러면은 뭐 이상해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터지네요. 대체거래소와 호가 차이가 막 한 세네 호가 정도 이상 막 났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네, 그 당시의 상황이었고 호가창이 저도 그 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몇 틱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으나 뭐 순간적으로 한 6만 1,400, 300, 막 6만 800 한 요 정도 세네 틱 이상은 꼬였던 걸로 봤거든요. 근데 꽤나 많이 꼬였어요. 아마 다시 보시면서 그 자리를 한번 호가창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든가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제 하락장의 트리거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시장 아침에 금요일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었고 그다음 10시 7분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 위클리 월요일 거 풋옵션에서 개인이 7억을 매수하는 모습이 잡힙니다. 근데 대중적인 성향이 아닌 것으로 추정을 했었죠. 이거는 345 위클리 월요일 거 풋옵션 타겟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인 거고요. 대중들은 짜맞춘 것처럼 모두가 다 345에 공략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의 큰 손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풀이 녹여야 되잖아요. 풀이 녹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된 채 시간을 좀 끌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라도 좀 끌거나 그 세타값 낮추거나 시간같이 녹이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큰 손에 이제 풋옵션 개입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반등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38.2 자 여기죠. 오늘 당일 하락분에 38.2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볼린저 밴드 내려오는 것과 맞물려서 다시 하락 방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수급대로 위에 개인들 콜 많았기 때문에 그 콜 옵션까지 살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 그 큰손의 풋 옵션을 잠시 충격만 좀 주는 거지. 와, 풋 옵션 내가 대량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장이 반등해가지고 풋 옵션 가격이 위태위태한 것을 보여주고 나중에 나가는 걸 유도하는 건데 결국엔 끝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줄이기만 했었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대중들의 이 상방 배팅과 외국인들의 하방 배팅이 더 강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발을 준 다음에 다시 시간을 끌더니 원래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 382 반등이 나온 뒤에 개인 위클리 풋옵션이 살짝 줄고 다시 근데 또 늘더라고요. 이따가 후반부에. 그 다음에 콜옵션을 늘리면서 다시 월물 기준 수급 반대 방향대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선연물 매도가 있었고 콜옵션 매도가 있었고 풋옵션 매수가 있었고 개인들 선연물 매수가 있었고 월물 콜옵션 매수가 있었고 월물 콜옵션 풋 매도가 있었고 월물 풋옵션 매도가 있었고 그다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있었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에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방 수급이 강했는데 잠시 이때만 큰손 개미가 살짝 개입해서 반등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거 말고는 반등 요소가 사실 없었어요. 마지막에만 좀 꼬리 달았던 거지요. 그날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하방 에너지가 아침에 삼성전자 호가 뒤집힌 현상부터 트리거가 돼서 하락했던 거고 저는 수급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뭐 정치적인 내용으로 뭐 시장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관시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내용들이 수급을 만드는 거고 그 수급을 이해하면 내가 어떤 내용이 따라오든 간에 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꾸만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렇게 된다를 맞춰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시장은 안 좋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수급이 좋게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수급이 역방향으로 꼬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어쨌든 알아서 돈이 이동할 거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크게 집중하지 않고 수급, 돈의 에너지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건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외국인들은 풀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돈의 움직임을 보는 게 맞아요. 내용에 집중하면 혼동이 더 많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어떤 내용이든 더 큰 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들에 의해서 정보력이 큰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서 돈이 먼저 움직임이 반응이 나올 테니까. 자, 5구장은요. 외국인 선물 매도 확대, 현물 매도 확대, 콜옵션 매도 확대, 풋옵션 매수 확대 등으로 천천히 원웨이성 하락을 진행하다가 2시 반 이후 하루를 마무리하는 매도 물량이 일부 환매수되면서 꼬리 달고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뭐 1.7포인트 정도 이렇게 쓱 돌리면서 마감했죠. 기술적 분석 및 수급 판단입니다. 일봉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2월 19일과의 쌍고점 형성 가능성. 그래서 완전히 넘어설 때까지는 함부로 상승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드렸죠. 강조드렸죠. 그래서 쌍고점 형성 후에 다시 하락 전환이 되었고요. 뭐 아직은 이제 2월 28일 자, 여기 2월 28일 급락했던 요 시가 자리가 남아있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올라왔죠.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빗각 요것도 지지받았고 꼬리 달고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야간 진행되기 전 종가까지는요. 금요일 종가까지는 2월 28일 시가 자리가 남아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쌍고점이 형성되고 하락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은 강했지만 밑으로 야간 선물과 나스닥을 볼 때 월요일 아침 340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월요일 종가로 크게 들어올리지 않는 이상 쌍고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려서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뒤집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쌍고점 형성으로 보고 쌍고점 형성으로 보면 여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죠.
원래 이렇게 중간 반등을 깨고 내려오면 원래 여기서 생긴 요 저점을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일단 먼저 하다가도 다시 이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평소보다는. 지금 나스닥도 뭐 싼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반등한 거지만 결국에는 다시 요 구간을 이탈하러 내려온 것과 원리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자 여기가 뭐 싼 고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원리적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얘를 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시 우리 선물로 와서 그래서 그런 월요일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쌍고점 형성이 된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주봉상 240과 60주 라인에 막히는 모습이 나왔죠. 자 주봉 이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연결 선물로 이 주봉에 저항점이 있다. 자 여기 노란선 초록선 겹치죠. 구름대도 겹치죠. 자 여기 저항선이 자 과거에 중요 자리와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기 막히는 모습이 나왔고 월봉으로 보면은 어때요? 자 월봉 꼬리 단 지점 보시면 여기 22년 6월봉입니다. 22년 6월봉 교차 자리죠. 여기서 교차 자 여기 다 교차됐던 자리죠. 교차 지점 여기 막혔던 자리. 자 여기를 또 못 넘는 거예요. 여기서 윗꼬리 달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장기 피보나치 618이라고 써드렸는데 자 여기 코로나 때 저점, 코로나 팬데믹 저점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 상승장 1년 상승장의 고점. 자 그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피보나치 자리 중에 618 자리가 딱 그 자리입니다. 교차 자리가 딱 같은 자리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돌파 안착을 해야 요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공간 여기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시도하는 건 다음 얘기죠. 아직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 이상하지. 아이고 너무 과장해서 그랬네. 너무 이렇게 다음 월봉이 내려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막힘 구간에 직면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막히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 판단과 제 지금까지의 그 요약된 내용, 복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매매를 하신 분들의 매매 일지를 네이버 카페에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도 네이버 카페에 다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 보시고 구독 인증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초대가 될 거고요. 네이버 카페에도 초대 코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매일지 잘 하시는 분들 정말 고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고수님들 예, 매매일지를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요. 직접 또 써보기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금요일에는 이제 해리 이세님은 전일 목요일에 금요일에 매매를 못할 것 같다 병원 때문에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신 다음에 목요일에 그래서 이틀치 여기 3월 27일 목요일을 보면은 목요일에 이틀치 수익을 내셨어요. 보통 하루에 보통 목표를 한 5,600만 원 잡으시는 것 같은데 다음날 나 병원 때문에 수익 못 낼 것 같으니까 매매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이틀치 해야겠다 해서 좀 더 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금요일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금요일에 이제 빅 찬스라고 생각하신 거지. 보시면 병원 일적으로 모바일로 그냥 병원 가셔서 모바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350 넘지 못하면 오늘 상방 없을 것으로 예상한 다음에 스스로 만든 관점과 제 관점하고 접목시켜가지고 합쳐서 모바일로 하락 포지션을 잡은 거죠. 숏 포지션 공략해가지고 모바일로 하니까 더 흐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두 번의 양봉 보면서 이제 꼬리 다네 이제 여기서 청산을 하시고 그다음 병원 다녀오신 다음에 자 이 목표 세우신 거까지 해가지고 이 목표였어요. 보시면 전주부터 하락을 보고 347 라인, 344.3 라인, 339 라인 중기 목표. 근데 중기 목표 두 번째 344.3에서 청산하신 거죠. 그다음에 병원 일정이 끝난 다음에 좀 아쉬워서 이 시장의 흐름 읽은 대로 시장이 흘러가는데 비중을 좀 못 실은 게 좀 아쉬워서 그쵸? 병원 끝나고 집에 돌아오셔서 매매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매매 이어가신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HTS로 여기서 숏 잡으시고 여기서 청산 숏 청산 숏 청산 해가지고 3번 정도 1번이 중요한 거죠. 여기 1번 정도 더 해가지고 이렇게 그날도 모바일로 다 했을 것 같은데 1,400만 원에
수익을 또 내신 겁니다. 계획이 없던 수익이에요. 계획이 없던. 원래 전날 이날 매매 안 하기로 한 거였으니까 못 할 수도 있다. 병원 때문에. 근데 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던 내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안 할 이유는 또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셔서까지도 이렇게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동안의 관점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고, 그만큼 또 내공이 깊으신 분이기도 하고, 많이들 공부 이렇게 이렇게 기존의 글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게시판 좀 나눠놨습니다. 보시면 인상 깊은 매매일지 모음 있거든요. 자, 이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면 좋고요. 팔로우 해가지고 특정 올려주시는 분들 추적해가지고 이거 게시글 보기 눌러가지고 예전 거 쭉 볼 수 있으니까 공부를 꼭 천천히 차근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많고, 어떻게 하시는지 공부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가장 필요한 공부 방식이죠. 그 다음에 KM맨님 금요일에는 하방 관점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4, 5, 6 보시면 3, 4, 5, 6. 자, 매도하시고 불타기 하시죠. 보통은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탈 매도를 했으면은 내가 수익 오케이 땡큐 하고 빨간불 켜는 거 못 견디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내가 이미 여기서 수익 실현했으니까 더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 못 잡아요. 단가가 달라지니까 내가 처음에 잡은 단가보다 더 낮은데 어떻게 매도를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막 못합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포지션이 중요하지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포지션이 중요하지 뭐 단가가 중요해. 내가 여기서 잡은 거 다시 청산하면 초기화 되는 건데, 외국인과 기관처럼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관점이 맞았다. 매도, 불타기, 추가 매도 하신 거죠. 보통은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청산하면 더 내려가서 오히려 그 다음 매수를 어디서 해야 하나 막 이렇게 해서 보면서 꼬인단 말이에요. 그날의 흐름, 수급, 에너지원 등을 토대로 이런 포지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단가가 아니라. 주식을 할 때도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익률 아무리 뭐 100%, 200% 가면 뭐예요? 단 1, 2% 수익에 수익금이 더 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수익금이 좀 중요한 거지. 우리 뭐 수익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돈을 불리는 게 수익금과 관련된 거지. 즉 파생에서도 포지션과 관련된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포지션 매매를 하셔서 당일에만, 오전에만 3천만 원 정도의 일당을 하셨습니다. 한 30분 하셨거든요. 규모가 좀 크게 하시니까 계약수도 많고, 지난번에 40계약 하셨잖아요, 선물을. 그래서 보면은 분당 100만 원 맞죠? 분당 100만 원, 10분에 1000만 원, 30분에 3000만 원,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많은 댓글과 소통, 건설적인 생산적인 소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린니님은 제 리뷰 영상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편이더라고요. 메모도 많이 해두시고, 지난번에 게시글 보기로 보면은 막 여기 매매 해주셨던 글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노트 막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것들 보면은 중산인 리뷰 방송 보면서 중요한 일정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캡처하면서 메모해둔 거, 이런 것들 숫자 하나하나 기억해서 그것도 적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난 2월 3월 초 하락에 2억 원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보시면 ELW 하시는데, 그 다음에 좀 쉬시다가 보시면 3월 28일 한동안 안 하셨어요. 한동안 안 하시고 보면 저번 달 중산유 덕분에 큰 수익 실현하고 마음 편히 놀다가 한 1, 2억 수익 내시고 2억 정도 수익 내시고 놀만하네요. 그죠? 놀다가 변곡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신 거예요. 어딜 기다려요? 자, 다시 6월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일봉으로, 자, 이거 여기서 큰 수익 내시고, 자, 여기서 큰 수익 내시고 기다립니다. 변곡 구간 나올 때까지 한 며칠, 한 1, 2주, 1주 이상 쉬시다가 변곡 구간이라고 제가 언급드리니까 준비를 합니다. 커트 잡고, 위에 돌파 커트 잡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셔서 이번에 2,500만 원의 수익을 챙기셨네요. 어제 리뷰 방송 보면서 투신의 3,500 배팅은 잘 봐야 한다고 체크해 주셨고, 삼성전자 담보대출 연장 가격 체크까지 잘 보고 있다가 추가해가지고 당일에 더 큰 수익을 올리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트레이딩 매매했는지 스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데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다 섞여 계시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도 한번 써보시고 네이버 카페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장 마지막 시간에 장 마치고 항상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마지막 시간에 장 마친 시간에 매매일지를 같이 함께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는 복귀 포인트 잡아보는 시간도 갖고 있으니까 그 4시 반까지 방송하는 거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되시는 분들도 라이브 방송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할 때 이제 공매도 내용 들어갑니다. 자, 공매도 재개 이제 3월 31일부터 5년 만에 공매도 재개가 되죠. 자,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공매도 공매도 긴급 금지할 때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하는 정상화 과정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공매도 전면 재개였던 시절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공매도를 글로벌에 맞춰 전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공매도를 중단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재개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독으로 혼자 공매도를 계속 금지를 시켜왔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이전 시절 원래 그때 공매도 전면 다 허용되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잠시 그걸 제어했던 것을 푸는 것뿐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구간 중에 외국인에게도 인정된 구간, 즉 글로벌 공매도 금지 구간에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해준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요? 코로나 팬데믹 때 공매도 같이 정지시켰을 때 정도는 다 익스큐즈 된 거예요. 외국인들도 익스큐즈 그때 공매도 다 같이 미국도 그렇고 다 같이 중단하니까 우리나라가 중단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얘는 왜 공매도가 없지? 여기는 샀다가 나중에 팔아줘야겠다. 비중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난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의 급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급등이 마무리되고 급락한 구간에서 결정이 됐었죠. 에코프로 비엠 차트를 보면 자, 이 구간에서 자, 에코프로 비엠 개인들 엄청나게 많이 샀죠. 추격 매수도 많이 하고 그 종목이 급락하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많이 탓했습니다. 공매도 탓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달래주기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점 구간 11월 5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긴급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외국인들로 하여금 포지션을 갑자기 스위칭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서 상당한 불만을 만들었었죠. 자, 그때 연결 선물 놓고 보면요. 자, 요 시기죠.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8월 1일 꺾고 나서 이때부터 선물 매도를 강하게 늘려서 4조 원대 이상의 선물 매도를 누적시키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마무리 파이널 피크 찍고 외국인들은 이제 비로소 선물을 사들일 준비를 하던 때였어요. 더 내린 다음에 이제 익절을 하면서 보통 외국인들의 저점 선언은 매도 포지션의 투매 후 익절입니다. 익절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던 찰나에 지금 그걸 하려던 시기에 갑자기 공매도 긴급 금지 조치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이 수많은 매도 포지션을 익절도 못하고 꼬여서 스위칭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스위칭이 나오죠. 일단 쇼커버링 나온 다음에 쇼커버링 봉 11월 6일 23년 11월 6일 터졌잖아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이날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에서 콜옵션 최대 666배가 탄생했습니다. 0.01짜리가 6.66으로 결제되는 상황까지 나왔었죠. 그러더니 외국인들은 매수로 스위칭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땡겨야죠. 땡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청산을 해서 개인들을 여기다가 또 콜옵션 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주식도 매수하게 해놓고 이때 삼성전자 8만원 근처까지 갔었죠.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다. 어디까지? 8만원 정도까지 본다라고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당시 79,800까지 갔을 거예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한 걸 익절을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레인들을 콜옵션 357.5 중심으로 슈퍼개미가 콜에 등장하면서 완전히 솟구쳤었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꺾였죠. 강하게 꺾이는 요 시기.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시 이제 역스위칭 해가지고 내려가나 싶었는데 이제 뭐가 나와요? 밸류업이 나와서 그때 공매도 긴급금지 때문에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봤던 외국계 기관들은 밸류업을 토대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스위칭이 또 나왔어요. 외국인들 매도를 또 스위칭해야 했죠. 두 번의 큰 스위칭을 거쳐서 밸류업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밸류업에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죠. 뭐 영국계 자금이나 뭐 유럽계에 대해서 특히나 그때에서 유럽계 자금이 밸류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야간은 이제 유럽 시장이잖아요. 야간 선물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나스닥 대비 야간 선물이 강하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랬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밸류업에 대해서 뭐 딱히 기대했던 거 발표됐던 것만큼 안 되니까 실망으로 이제 매도를 준비하게 된 거고 비중을 축소한 거고 삼성전자도 7월까지 끌어올려서 비중을 축소하게 된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당시에 공매도 긴급 금지가 나왔을 때 당시에 HSBC를 중심으로 한국 대차 서비스를 24년부터 중단하고 떠나겠다. 이거 뭐야? 갑자기 공매도 긴급 금지하고 이거 못 믿겠어. 하면서 떠나겠다 발언을 했었죠. 몇 개 기관들이 더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업 또 실망감을 갖고 오던 그 시기에는 또 24년 5월에는 한국 내수 시장을 찝어가지고 부정적인 전망을 또 HSBC가 또 많이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HSBC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 공매도 혐의로 74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13개의 글로벌 IB에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고 총 83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은 크레딧 스위스 현 UBS가 271억 원, BNP 파리바 190억 원, 그다음에 바클레이스 136억 원, 그다음에 HSBC 74억 원, 시티가 47억 원 등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불법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이제 과징금 이야기고요. 어쨌든 HSBC는 유난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졌는데 이제 불만을 가진 기관들은 대부분 이렇게 나중에 적발이 된 겁니다. 불법 공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놓고 이제 제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됐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공매도 규제가 길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다양한 롱숏 해지 전략 구사가 어려워졌었죠. 공매도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주식을 사서 끌어올린 뒤 실제로 현물을 내다 팔며 비중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7월 전까지 이거 외국인 이때 코스피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사들이던 시기입니다. 밸류업이랑 함께 한 해에만 20조 막 이렇게 사들이던 시기였어요. 20조 원 이렇게 사들이니까 뭐예요? 야 이거 공매도 없는 시기에 완전히 끌어올려가지고 때리려고 하는구나. 저거 다 던지겠구만.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던지겠구만. 삼성전자가 작년 그 7월에 이제 그러면서 이 슈퍼개미가 딱 그 6, 7천억 선물 들어오는 거 그게 트리거가 되겠구만 라는 말씀을 요 시기에 풀어서 드렸죠. 그래서 그런 관점 작년 7월부터의 하락을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 축소 이때 외국인들은 56.7% 보유 비중에서 어떻게 49%대 진입까지 축소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점을 강조했었고 따라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를 활용할 투자자는 그동안 크게 빠졌던 공매도의 전 단계 즉 빌리는 단계인 대차 계약을 실행함에 따라 최근 대차 잔고가 당연하게도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차 잔고가 지금 급증하는 모습 이렇게 HTS 상에서도 잔고가 급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쪽 코스피 대차 잔고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늘고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거 늘어야 될 대차 잔고가 아직 엄청나게 많은 거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종목이 혹은 뭐 웬만하면은 주식을 거의 뭐 축소하라고 언급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축소 비중으로 관점을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 뭐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내 종목에 대한 대차 급증 현황, 대차 잔고 현황을 좀 살필 필요가 있겠죠. 공매도가 5년 만에 오랜만에 재개됨에 따라서 뭐 재개 초반부는 좀 변동성이라는 좀 진통이 있을 겁니다. 진통이 있겠지만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시장이 반드시 하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할 만한 주식에 대해서 그간 미리 사들였던 현물을 내던지면서 조절하는 과정이 되겠죠. 공매도를 할 만한 거는 현물, 외국인들이 현물, 기관들도 현물 매수를 늘렸을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열된 종목은 정상화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과열됐던 거. 자, 이렇게 과열됐던 거는 오버했던 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됐던 거는 정상화되고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됐던 거는 다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 간극을 좁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과열된 종목은 정상화되고 필요 이상으로 하락해서 추세적으로 매수하기 부담스러웠던 종목에 대해서는 현물 매수와 공매도 해지 포지션이 함께 늘어서 상승해서 키를 맞춰가게 될 것이다. 이격 축소 과정,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없었던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종목 공매도가 있던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갈 종목은 가고 하락할 것은 하락했죠. 시장도 마찬가지. 상승할 땐 상승하고 하락할 땐 하락하고. 공매도가 전면 다 허용된다고 해서 뭐 하락하나요?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공매도와 레버리지 매수 모두 차입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서로 상반되는 레버리지 베팅이며 어느 한쪽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자,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거죠. 다시 그래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현물, 주식을 사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불리한 상황이 되면 위로 시장가로 사들이는 쇼커버링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더 많이 상승하는 효과. 레버리지 매수가 있어요. 신용, 미수 뭐 다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미수는 공매도와 다르게 주식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빌리는 겁니다. 레버리지 매수는 주식이 아닌 현금을 빌렸기 때문에 하락, 레버리지와 반대 이제 하락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빠져서 하락하게 되면 이제 내가 빌린 현금이 위협받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빌린 현금의 가치가 사라질 위험에 빠지면 담보비율 관리상 지금 삼성전자 오너일가의 담보대출도 비슷한 거잖아요. 돈을 빌린 거잖아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 그런 담보비율 관리상 투매와 어떻게? 이거는 쇼커버링이라는 걸 하고요. 공매도는 반대로 이제 레버리지는 투매를 일으키거나 투매에 넘어서 이제 담보비율 관리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요. 담보비율 관리가 안 되면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거 쇼커버링이면 급등이 나옵니다. 투매 및 반대 매매는 급락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공매도가 정상화된 시장에서는 쇼커버링에 과도하게 나온 종목을 역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투매 및 반대 매매가 과도하게 나온 종목도 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과도하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얘만 있었지만 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고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기가 어려웠던 거죠. 공매도가 없으니까 누가 이걸 총대 메고 현물을 매수하겠습니까? 계속 추세가 하방인 걸 그렇죠. 추세가 계속 하방인데 누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여기서 총대 메고 매수를 해요. 공매도도 진입 못하는데 내가 해지도 못하는데 해지를 못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왜 매수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까지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낮추며 하락세를 만들었던 거.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낮추며 하락세를 만들었던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다시 높아질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죠. 이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시장 비중은 다시 또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미 보시면 외국인들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지분율은 보시면 다시
높아지고 있죠. 떨어졌던 요 폭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은 그걸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 시장 하락이 더 지속된다면 그건 공매도 때문이 아니고 매크로 및 펀더멘탈 문제 등으로 수급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가능하던 시절 시장은 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올라가던 시기 그쵸 다 있었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 다만 문제가 됐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당국은 철저히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대차장고 비율 활용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 주식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3% 이상으로 올라오면 대차한 주식이 공매도로 전환될 확률이 높고 대차잔고 비율이 상장 주식 수 대비 5%가 넘고 실적 대비 고평가 구간에 있다면 경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삼성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159만 공매도 끝나고 이제 마감할게요. 예. 삼성전자는 외국인 159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주를 신청했고 2시 51분경에 금요일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이제 요거는 나중에 봐야 될 문제겠죠. 이제 615까지 이제 6만 원 이탈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삼성전자가 5만 9천 원을 지키는지 아니면 하단 다음 매물 5만 7천 원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인 5만 5천 7백 정도의 매물 자리를 다시 체크하러 돌아오는지 지수 수급과 함께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관리가 된다면 다시 615까지는 볼 수 있겠죠. 아니면 6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 정도나. 외국인 수급입니다. 선물은 7,9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콜매도 17억, 풋매수 46억으로 하방 배팅만 강하게 진행한 하루입니다. 기존 매수 포지션에 대한 환매도를 포함하고 있고요. 투시는 전일 종가에 약 5천억의 매도 배팅 마감 후 급락이 나와서 손실을 보고 있던 선물에서 약 100억 원 이상의 수익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요일에는 일부 환매수와 신규 매수로 1,481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누적 포지션은 선물을 하방으로 배팅하고 있는 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995억 매도가 나왔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14조 6,213억 원을 기록하며 좀처럼 누적 매도를 줄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1,519억 매수 그리고 최근 매수 기조가 강한 외국인은 오늘 금요일도 매수를 이어갔고요. 1,465원으로 달러 선물은 정규장 기준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야간에서 추가 상승해서 1468.6원으로 마감했고요. 1440원과 1410원 위에서 논다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요. 변동성 지수는 3.62% 상승한 21.18 마감했고요.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등합이 잘 줄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 옵션의 등합은 수요일에 10.71에서 목요일 10.75, 금요일 10.88 이거 등가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양합입니다. 금요일 10.88로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등합은 꾸준히 일정 비율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은 등합은 비정상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비정상 구간이 들어오고 나서 수일 내에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여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길게 보면 변동성 지수는 고가 횡보 중으로 자 변동성 지수 차트 보시면 고가 횡보 중으로 길게 보면이에요. 월봉으로 보면은 월봉 여기 안 뜨네. 일봉 쭉 길게 늘었더라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높은 구간입니다. 20포인트 위에 높은 구간. 자 여기 높은 구간 오래 유지되고 있죠. 언제든지 그런 상태에서 급반등해서 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강해집니다. 지금도 이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공매도 전면 재개와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일정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한 주입니다. 31일 금요일에는 공매도 전면 재개 그다음 위클리 옵션 만기일 한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했고요.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습니다. 4월 1일 화요일에는 한국 수출입 통계 지수,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발표 그리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졸트 보고서,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은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 세부 사항 발표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정상 주말에 정상 간 통화 결과는 생산적이었다는 평가와 긴장 완화 가능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평가에 긴장 완화 가능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했고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연설도 있습니다. 4월 3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수출입 통계 발표, 오펙 플러스 회담, 필립 제퍼슨 연준이사 연설, 리사 쿡 연준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4월 4일 금요일에는 중국 휴장일이고 가장 중요한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이장의 연설 있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이렇게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이거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렇지만 그만큼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변동성도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 또 생각하면서 다루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꼭 정리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8시 20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